성종 즉위년 1469년 12월의 어느 새벽, 경복궁 깊숙한 궁중 후원에 하얗게 서린 안개 사이로 까치들이 요란한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그 울음은 고요하던 궁궐의 잠을 깨우고 곧 숯불을 나르는 내시와 아침, 수라상을 준비하느라 바삐 움직이는 궁녀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정적을 채워갔다. 새벽 안개를 뚫고 깨어나는 궁궐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소란스럽게 시작되었다. 정의왕후 윤씨는 고요한 침소한 정제된 단령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살짝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감돌았다. 방금 수라를 들며 마주한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이 속을 데워주었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새삼 실감이 났다. 오늘은 바로 그녀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옷고름을 매만진 뒤 윤 씨는 시녀들의 경호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어전으로 향했다. 아직 어린 성종의 곁에 나란히 선 그녀는 수렴청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눈앞에는 머리를 조아린 문무백관들이 길게 도열해 있었다. 온 조정이 그녀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윤 씨는 깨달았다. 이제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그녀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 조정의 향방이 달려 있었다. 가슴속에서 밀려드는 희열과 책임감. 남자들이 그토록 권력을 좇으며 싸워왔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렴청이라는 가림막 뒤에 있었지만 윤 씨는 누구보다도 당당했다. 역대 임금 못지않은 정치, 내가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조선 개국 이래 여인이 조선을 다스린 건 처음이었다. 언니와 뒤바뀐 운명. 윤 씨의 인생은 처음부터 왕실과 가까웠던 건 아니었다. 그녀는 강원도 홍천의 조용한 관아에서 태어난 평범한 양반가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파평부원군 윤번, 어머니는 이씨. 고요하고 순박한 산골에서 자란 그녀는 11살 되던 해 수양대군과 혼례를 치르며 낭랑부 대부인의 자코를 받는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왕실의 여러 며느리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국무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허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았고 윤 씨는 점점 중심으로 끌려들었다. 문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며 어린 단종만을 남기자 전국은 요동쳤고 남편 수양대군이 권력의 전면에 나섰다. 윤 씨의 운명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수양대군의 부인이 된 데는 운명 같은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송회잡설에 따르면 본래 수양대군에게 정해졌던 혼처는 윤 씨의 언니였다. 궁궐에서 감찰상궁과 보모상궁이 윤 씨 집안을 찾았을 때 그들의 관심은 언니에게 있었다. 그러나 어린 윤 씨는 호기심에 어머니 뒤에 숨어 몰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 그 순간 감찰상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언니가 아니라 윤 씨였다. 어른들 뒤에서 빼꼼히 얼굴을 내민 그녀의 자태는 단아하면서도 뭔가 특별했다. 대궐에 돌아간 상궁들은 언니보다 동생이 더 비범하다고 보고했고 결국 윤 씨가 선택되었다. 그 작은 우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녀의 눈빛, 자세, 분위기 그 모든 것이 한나라의 국모로 향하는 운명을 이끌었던 것이다.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알려진 윤 씨는 그렇게 자신도 예상치 못한 길을 걸으며 조선을 움직이는 여인이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침묵을 찢고 움직였다. 한밤중의 정적이 궁궐 안을 무겁게 감싸고 있었다. 푸른 어둠 속 촛불 몇 줄기만이 명멸하는 대군의 사랑채 앞. 윤 씨는 고요히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은은한 비단 끈을 꼭 쥔 채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되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날아가 있었다. 방 안에서는 수양대군이 깊은 숨을 내쉬며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문종의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로서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고명 대신들과 동생 안평대군이
도처에 그물을 쳐놓은 지금 이 밤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거사의 칼날은 피를 요구했다. 성공하면 왕좌가 그의 것이지만 실패하면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윤 씨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수양대군 앞에 다가와 그의 갑옷을 하나하나 손수 입혀주기 시작했다. 차가운 쇠조각들이 옷 위에 얹혀질 때마다 그들의 숨소리는 더 깊어졌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녀가 처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왕 엎질러진 물이라면 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칼끝은 결국 조선을 향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수양대군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흔들리는 결심에 마지막 단추를 채웠다. 그 순간 단순히 부인이 아닌 한나라의 향방을 바꾸는 정치적 동반자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윤 씨는 거사 직전까지 남편을 말리던 사람이었다. 정변이 실패하면 가정은 무너지고 자식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는 침묵을 찢고 칼날 위에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또한 수양대군의 신변을 걱정해 임어울운에게 호위 임무를 맡겼다. 세밀하고도 단단한 정치 감각이 있었다. 이는 훗날 손자 성종의 즉위와 수렴청정 시기에도 반복해서 드러난다. 조용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결단력이 그녀의 진짜 힘이었다. 계유정 남피로 적힌 새벽이 열렸다.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충직한 두 책사 권남과 한명회를 곁에 두고 정변을 일으켰다. 권남은 학자 출신의 전략가로 국이 식는 줄 모르고 논의에 빠질 만큼 열정적이었다. 한명회는 대갈장군이라는 조롱을 딛고 올라온 집념의 인물로 수양대군 처소에 드나들며 밤낮 없이 계책을 짰다. 결국 단종의 충신 김종서와 황보이는 제거되었고 수양대군은 권력을 손에 넣었다. 4년 뒤 단종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 피의 길 위에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로 등극하였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그녀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피로 적신 권력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혔다. 조카의 죽음, 단종 어머니 권 씨의 원혼 소문, 그리고 곧이어 닥쳐온 개인적인 비극드러머니 이 씨의 갑작스런 죽음, 맏아들 의경세자의 상실 모두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세조 역시 병마에 시달리며 점점 쇠약해졌고 궁궐은 무겁고 어두운 기운에 잠식되어 갔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렴청정으로 조선을 안정시킨 유일한 여성 실권자로서 그녀는 자신의 시대를 완성해 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왕비가 아니라 조선을 움직인 조용한 권력의 화신이었다. 궁궐에는 세자의 죽음으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람들의 눈빛은 불안했고 고요한 전각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을 걷어내기 위해 그녀는 사정전 마당을 환하게 밝히며 양로잔치를 베풀었다. 은은한 향이 감도는 국화주와 정갈한 산해진미가 차려졌고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웃음을 되찾자 잔치를 지켜보던 신하들도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그녀는 죽은 세자를 위해 정성껏 사당을 세웠다. 정인사. 세자의 묘 옆에 자리 잡은 이 사당은 1년 만에 완공되었고 그녀는 그곳을 수시로 찾아 촛불을 밝히며 마음속 슬픔을 불공에 담아 올렸다. 향 연기는 하늘로 피어올랐고 그녀는 그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되뇌었다. 남편 세조는 유학자들의 권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불교를 억누르는 정책을 펼쳤다. 그 속에서 윤 씨는 오히려 조용히 불교에 기대었다. 마음을 달래주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뿐이었다. 세조가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나자 젊은 왕 의종이 겨우 19세에 즉위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왕 후 윤 씨가 이때부터 섭정을 시작했다고 믿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예종은 이미 어린 나이에 세자 수업을 착실히 받아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신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온화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의 여정을 오래 걷지 못했다. 불과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남긴 업적은 미미했다. 예종에게는 두 왕비가 있었다. 첫째, 장순왕후 한씨는 권신 한명회의 딸이었다. 그녀는 16세에 세자빈이 되었고 이듬해 아들 인성대군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그 아들도 5살도 채 살지 못하고 요절했다. 꽃봉오리처럼 피기 전에 시들어버린 인생이었다. 그 뒤를 이은 안순왕후 한씨는 우의정 한백륜의 딸로 처음에는 후궁 소운으로 예종 곁에 있었다.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정식왕비로 격상되었고 아들 제한대군과 딸 현숙공주를 낳았다. 예종의 죽음 이후 25세의 젊은 나이에 국무가 된 그녀는 아들의 즉위를 기대했으나 정의왕후 윤씨가 가로막았다. 윤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왕권 계승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제한대군이 나이가 어리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셈은 분명했다. 자신처럼 그리고 과거의 수양대군처럼 왕위 공백을 기회로 삼아 실권을 쥐려는 것이었다. 윤씨는 병없는 안정된 인물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다. 월상군이 적임자였으나 병약했고 그가 왕위에 오르면 한명회의 세력도 약해질 것이 분명했다. 결국 윤씨는 대신들의 동의를 얻어 어린 자상군을 왕으로 지명했다. 그의 이름은 성종이었다. 인자는 갓난아기요. 월상군은 병약하니 적당치 않으며 자상군은 어려우나 세조께서 늘 태조와 닮았다 하셨도다.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윤씨의 물음에 대신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지당하신 분부이옵니다. 성종은 즉위했고 정의왕후는 드디어 수렴청정에 들어갔다. 왕실의 여인이 정무를 맡게 되면 왕의 뒤에 수렴 수막을 내려 남성 대신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채 명을 내렸다. 수렴청정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 권력의 탄생을 의미했다. 섭정을 시작한 윤씨의 첫 조치는 종친 정리였다. 특히 세종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아들 구성군은 눈의 가시였다. 구성군은 문무에 능하고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왕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 그는 과거 이시애의 난 때 이시애가 왕실을 넘보겠다며 보낸 편지를 우연히 받아 세조에게 고했던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관련된 환관과 궁녀가 처형당한 사건도 있었다. 결국 윤씨는 구성군을 경상도 영해로 귀양 보냈고 이때부터 왕실 종친의 관료 등용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경국대전에도 그 조항이 명문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윤씨는 월상군과 제한군을 대군으로 승격시켜 불만을 무마했다. 그러나 대군이 된 그들은 왕권을 넘보지 않는 듯 음악과 예술에 몰두하며 조용히 지냈다. 그것이 오래 살 길이었다. 어릴 적부터 노래와 악기를 좋아하던 제한대군은 예술가의 삶으로 위태로운 정치의 중심에서 비켜났다. 윤씨는 단종의 비정순왕후 송씨를 신원하며 단종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려 했다. 그녀의 노비를 되돌려주고 송씨의 동생에게 과거 응시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는 과거의 비극에 대한 일종의 사죄이자 화해였다. 정의왕후 윤씨는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믿었지만 정책적으로는 유교 질서를 강화했다. 화장을 금지하고 도성 내 연불소를 폐쇄했으며 승려들의 출입도 금지시켰다. 친척 간의 혼인을 법으로 제한하고 양반과 평민 사이의 결혼에도 벽을 두었다. 백성들의 삶고 살폈다. 고리대금의 온상이던 내수사의 장리소를 대폭 줄이고 농업과 잡업을 장려하기 위한 잡시를 각도에 설치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는 목화를,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통나무 종자를 관리하게 하여 생산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중심에는 윤씨가 아닌 한명회와 신숙주 같은 훈구 대신들이 있었다. 윤씨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 틀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위임하는 형태였고
이들은 그 틈을 타 거대한 특권 집단을 형성했다. 그 세력은 결국 사림의 반발을 불러왔고 훗날 사화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윤 씨의 냉철한 판단과 결단력은 조선을 위기에서 건져냈고 성종의 즉위를 통해 왕권의 기반을 다시 세웠다. 그녀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7해가 지나 있었다. 조용한 새벽, 붉게 물든 창문 너머로 햇살이 고요히 스며들던 날이었다. 성종은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았다. 조정의 중심에 홀로 서기 충분할 만큼 성숙해진 그는 그 어린 시절에 비해 눈빛이 날카롭고 어깨엔 책임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제 막 20살, 그러나 이미 왕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청년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 씨, 즉 정의왕후의 마음은 복잡했다. 마음 한구석에선 이제 물러나야 할 때라는 생각이 잔잔히 출렁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을 일궈온 삶의 무대를 뒤로하고 역사의 뒷자락으로 조용히 퇴장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엔 하나의 파문이 일었다. 한 상인이 살인죄로 붙잡혀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상인은 과거 세조의 치하에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었다. 세조는 생전에 3번 죽을 죄를 지어도 살려주라는 어필을 남긴 바 있었다. 상인은 그 어필을 손에 들고 목숨을 구걸했다. 윤 씨는 세조의 뜻을 따르려 했다. 옛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종은 달랐다.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법은 만백성 위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윤 씨는 알았다. 이제 성종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섭섭한 감정이 없진 않았지만 왕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다. 그건 명백한 현실이었다. 며칠 후 궁의 정원에는 익명의 벽서가 붙었다. 윤 씨의 섭정은 이미 오래되었고 물러나야 할 때를 놓쳤다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윤 씨는 참담한 심정으로 벽서를 읽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그리고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성종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성종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머니, 저를 조금 더 보살펴 주시길 하고 읍소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갖춘 말이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그 소식은 곧 조정을 흔들었다. 원로 대신 한명회는 다급히 대비전을 찾았다. 얼굴에 술기운이 남아있는 채로 그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대비마마, 정권을 거두신다면 백성들을 저버리시는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늘 궁에 있어야 하니 술 한 잔 편히 마시지도 못하지 않사옵니까? 그러나 윤 씨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종은 노기 어린 목소리로 한명회를 꾸짖었다. 백성을 위한다는 자가 자신이 술 마실 자유를 위해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가? 대관들도 들고 일어나 한명회를 문초하라고 요구했다. 윤 씨는 정치에서 물러났다. 수렴청정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제 조정은 온전히 성종의 것이 되었다. 성종은 곧바로 자신의 길을 걸었다. 영남 지방에서 인재를 키우던 살인파를 과감히 등용하며 오랫동안 전국을 지배해온 훈구파의 권세를 차츰 눌러가기 시작했다. 윤 씨가 다져놓은 안정된 왕권 위에서 그는 한층 주도적으로 문물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정치의 무대에서 내려온 윤 씨는 데뷔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지냈다. 몸이 편치 않아 자주 온양의 온천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세조와 함께 피부병을 고치러 다니던 추억의 장소였다. 세조가 꿈속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병을 치유받았다고 여겼던 신령한 곳이기도 했다. 성종 14년 그녀는 온양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조용히 눈을 감은 그녀의 나이 66. 손순효가 제궁을 이끌고 궁궐로 돌아왔고 한 달간 영순군의 집에 안치된 후 세조의 능이 있는 남양주 광릉 동편 언덕에 함께 안장되었다. 윤 씨는 조선 정치의 중심에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후세 임금이 마음껏 정사를 펼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인물이었다. 그녀의 섭정 7년은 성종대의 문물제도를 완성시킨 단단한 주춧돌이었고 그녀는 역대 왕비 중에서도 비교적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 이제 무대는 내려왔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오래도록 조선의 역사 위에 남아 있었다.